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면 아마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는 다시 한번 수렵 채집의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 지도 또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겠죠. 이번엔 인류 최초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62년 10월 24일 미국 전군의 데프콘2가 발령됩니다. 핵탄두가 탑재된 3,000개의 미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소련을 향해 조준됩니다. 소련 또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폭탄을 실은 소련의 전략폭격기가 미국을 향해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고 4척의 소련 핵 잠수함이 워싱턴을 향해 핵탄두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두 국가의 수장 중 하나라도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불지옥으로 변하는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소련은 손을 잡고 독일을 압도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만 애초부터 두 국가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이기에 두 국가의 미묘한 신경전은 전쟁이 끝난 후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전후 패전국인 독일이 미국과 소련의 대결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시아의 베트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까지 두 나라의 대립은 심해져 갑니다. 하지만 1962년 아메리카 대륙의 섬나라 쿠바에서 3차 세계전쟁, 즉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게 됩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처음엔 자신을 민족주의라 주장하며 소련의 공산주의, 미국의 자본주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사실 쿠바는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 정권 초기 카스트로는 오히려 미국 쪽과 관계 개선을 노력하긴 했으나 미국 측은 독재적인 그의 정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나라의 관계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소련은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안 좋아지기를 바랄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은 전 세계를 광란의 핵개발 열풍으로 몰고 갑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핵개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에 있어 소련은 여러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싸움도 체급이 맞아야 하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 거죠. 특히 미국은 자신들의 미사일로 마음만 먹으면 안방에 앉아 소련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유럽 대륙의 각종 거점에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사실상 그럴 수 있는 거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에 대한 파워를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무기가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장소가 소련에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 쿠바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소련에게 있어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이 생기는 거였죠. 만약 소련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설치할 수만 있다면 미국 전역이 소련의 핵탄두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 미국 앞마당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961년 4월 미국은 소련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합니다. 바로 피그스만 침공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케네디 행정부는 자신들에게 비협조적인 쿠바의 혁명가이자 지도자인 카스트로를 암살하기 위해 쿠바 망명자들로 구성된 1,400명의 CIA 요원을 쿠바 피그스만에 침투시킵니다. 하지만 작전은 너무 허술했고 미국 측 요원 100명이 사망, 1000여 명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케네디 정부는 쿠바 카스트로 정부에게 1000여 명의 몸값 5,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카스트로 정부는 완전히 소련 편으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1965년 그는 본격적으로 공산당 지지를 선언하고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소련에게 더할 나위 없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1962년 10월 쿠바를 정찰하던 미국의 정찰기가 충격적인 한 장의 사진을 본국으로 보냅니다. 바로 쿠바에 소련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기지가 완공되는 사진이었죠. 만약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소련의 핵탄두가 탑재된다면 바로 미국의 전역이 소련의 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들게 됩니다. 미국 정부 케네디 행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 전문가들을 소집합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사태를 위해 총 5가지 정도의 옵션을 갖게 됩니다. 긴박한 회의 끝에 미국 정부는 3번 해상봉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해군 항공모함 8척을 포함 90대가 넘는 함대를 이용해 쿠바로 향하는 모든 해로를 봉쇄합니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이런 미국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하여 소련 또한 핵잠수함 6척을 쿠바로 출격시키고
전군에 출동대기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다 더해 24일 미군 공군대장 토머스 파워는 데프콘2를 발령합니다.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전쟁입니다. 1500대의 전투폭격기와 140대가 넘어가는 ICBM이 모두 소련을 향해 조준되었고 B-52 전략폭격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인 수십만의 미군이 출동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유럽 대륙을 비롯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미국의 강경한 모습과는 다르게 봉쇄를 시작한 현장에서는 미국 나름대로의 유도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기가 없는 유조선은 보내주기도 하고 현장의 병사들에게 소련군에게 절대로 먼저 화기를 조준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10월 27일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는 만약 미국이 터키에 있는 미군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킨다면 자신들도 쿠바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 터키의 미사일 기지 철수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지고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었기에 상당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신이 있고 딱 30분 뒤 미국 U-2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소련군의 지대공 미사일의 격추, 미 공군 조종사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당시 정찰기 격추는 소련 핵심 지도부의 명령은 아니었고 일선 소련군 장교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긴 하나 이미 당시 전선의 일부는 통제권을 상실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훗날 알려진 섬뜩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앞바다에는 이미 소련군 핵잠수함 4기가 있었고 이들은 미국의 레이더망을 피해 너무 깊게 잠수한 상태, 본국과 교신은 이미 끊겼고 위에서 미 해군의 폭내가 떨어지고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고 판단, 잠수함 함장은 핵 어뢰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핵을 발사하려면 장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고 불행 중 다행처럼 당시 소련군 장교 한 명이 반대하여 핵 어뢰는 발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지 쿠바에서는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는 강경하게 미사일을 미국으로 발사를 원했고 실제로 당시 소련의 쿠바 지역 사령관 이사플레프 장군은 모든 핵탄두를 미국을 향해 조준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동생이며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와 미국 주재 소련 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과의 극적인 마지막 협상이 진행됩니다. 정말 다행히도 최후의 협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게 터키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소련은 미사일 기지 철수를 약속하죠. 단 미국의 터키 미사일 기지 철수는 비밀로 하겠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10월 28일 후르쇼프는 모든 선단의 퇴각 명령을 내리고 쿠바 미사일 철수를 공식 발표합니다. 다행히 긴박하던 13일의 악몽 같던 순간이 평화롭게 끝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케네디는 텍사스에서 퍼레이드 중 총에 맞아 암살을 당하고 후르시초프는 2년 뒤 1964년 브레즈너프에 의해 체포를 당해 서기장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리고 쿠바의 지도자 카스트로는 무려 600번이 넘는 암살 시도를 버텨내고 2016년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